지금요. 요로 보고 하면 돼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강릉에 사는 김미나래요. 제가 오늘요 나온 거 다름이 아니라 요게 우리 집에서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거든요. 근데 요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감정 한번 받으려고 왔어요. 이거 감정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요? 뭐 대단한 기나? 이게 맞네, 맞아. 뭐 이거 귀하다고 뭐 기증하고 그러는 거 아니나? 이게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6.25 때 할머니 돈 내팽개치고 이거 먼저 챙겼잖소. 이 장난 아니래요 이게. 안 놀랬기래요. 한번 얘기해봐요. 에? 뭐라고 지금 이 양반. 이거 모조품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란 소리죠. 이거 70년 동안 들고 다녔는데 그러면 이거 진짜는 어떤 기래요? 그건요, 시간 여행 강원에서 확인하시는 게. 어떤 건지 보기나 하자. 진짜. 오래전 사진 속, 그러니까 돌잔치나 뭐 칠순잔치 이런 사진 속에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그런 배경 뒤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병풍 기억하시죠? 그리고 혹시 병풍 속의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시간여행 강원은 바로 그 병풍 속 그림, 민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강원대학교 김풍기 교수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화 전문 박물관, 영월 조선민화박물관의 오석환 관장 나오셨습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수다꾼, 호주 출신 한국인 가톨릭 관동대학교 최다미 강사십니다. 조선시대 민화 단오풍경 속에 그네 타는 여인을 닮은 김서영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그네 타는 여인이란 작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직접 보시면 진짜 닮았구나 하실 거예요. 진짜요?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호랑이와 담배인데요. 호랑이와 담배. 그네 타는 여인 김서영 아나운서는 호랑이와 담배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이렇게 모든 힌트를 다 주시고서 네. 뭐가 떠오르냐고 물어보시니까 예. 호랑이와 담배하면 딱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그렇죠. 아니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옛날을 일컫는 건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게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 실제로 있었나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죠. 그래요? 재치 있는 또 답을 주시네. 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런 표현들 최다미 교수님 아세요? 이게 어떤 표현인지? 예, 제가 그런 상상하면 네. 그냥 제 어린 시절 생각 많이 나는 것 아하. 같은데. 어린 시절이 벌써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입니까? 아니요, 그 담배 배우기 전에 유치원 다녔을 때쯤. 네. 그걸 이제 민화에서는 네. 이묘봉인도라고 합니다. 수원 팔달사에 있는 벽화가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야, 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우리가 흔히 민화 하면 대표적으로 교과서에도 나오고 하던 그 그림이 수원 팔달사에 있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자, 오늘 먼저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재연 드라마 한 편을 함께 감상하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스승님, 절 받으십시오. 누구? 나 말인가? 스승님, 스승님을 찾기 위해 전국 팔도를 죄다 훑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스승님께 인사 올립니다.
미나를 배우고 싶은 게로구나. 기특한 녀석. 힘든 민화 작가의 길을 걷겠다 무작정 찾아온 젊은이를 제자로 받아준 스승이 있었으니 그래, 미나가 무엇이라고 했는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민중들의 바람을 담은 그림으로 오랜 역사를 이어온 귀한 우리의 전통이지요. 옳거니. 네가 나의 제자란 말이지. 열정적인 스승과 제자는 밤낮 없이 민화를 가르치고 배우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우리나라 민화는 실용성이 강조됩니다. 재앙을 막아주고 때론 집안의 장식품으로도 쓰이며 소원을 비는 부적으로도 쓰이지요. 그렇지. 우리의 미나는 서민들에 의해 전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게 그리는 것이 특징이니라. 아니지. 아무리 단순하다 해도 사람들의 생각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하는 법.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이니라. 제자에게 보여주려 민화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화조도 꽃과 함께 의 좋은 한 쌍의 새를 그려 보이는 스승. 꽃에선 향기가 나는 듯하고 한 쌍의 새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화조도는 어디에 쓰입니까? 이것은 부부간의 사랑을 의미한단다. 부인들의 방이나 신혼방, 혼례용으로 많이 쓰이지. 뿐만 아니라 문자도라는 것이 있었으니 각 글자마다 관련된 이야기나 동식물을 그려넣어 서체를 완성하는 문자도는 교육용으로 아이들 방 안에 걸어두었다 전해진다. 자신이 하는 바를 아낌없이 가르쳐주는 스승과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 기울이는 제자.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초심을 잃게 된 제자. 아우 지금 이렇게 작은 방에서 맨날 미나만 그리다가 내 청춘 다 하치겠네. 네 이놈! 당초에 네가 나를 찾아왔을 때 큰 뜻을 품었다 하여 내 귀히 여겼거늘 어찌 이리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게냐? 뭐 미래도 없고 사는 낙이 없네요. 정신 차리거라. 내 놈이 그린 그림 한 장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모르는 게냐? 에이, 따라와 보거라. 스님, 아이고 반가워. 이번에 우리 아들이 과거에 급제를 했어. 지난번 자네가 그려준 그 책가도를 사랑방에 걸어놨더니 거기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급제를 한 것 같네.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감사합니다. 요를 들면 우리 아버님 칠순인데 장수의 상징인 십장생 그려놓은 장생도를 이리 잘 그려주셨으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스승님의 기쁜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각자의 소망을 담은 미나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어주질 않느냐? 네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랬는데. 스승님에게 누가 되지 않는 미나를 그리겠습니다. 스승님! 이놈아! 크기나 모양, 소재 구분 없이 자유롭고 담백하게 그린 작품 민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소망과 염원을 담고 있는 민화는 세월이 흘러도 그 가치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이 초충도라는 그림이 뭐 민화에도 있고 그리고 또 신사임당 그림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신사임당이 초충도를 보고서 민화다라고는 안 하는데 그 뭐 민화와 또 민화가 아닌 것에
뭐 어떻게 차이를 둬야 돼요? 민화는 뭔가요 도대체? 그게 그 연구자에 따라서 이게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민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써야 되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민화라는 말을 쓰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원래는 이제 민간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고 감상되는 그림을 통칭하는 말이 원래 민화라는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 민화와 민화 아닌 것을 이제 정확히 가르는 기준을 선으로 긋듯이 가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정통 회화의 조류를 좀 모방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 즐기고 장식하고 감상용으로 또는 뭐 장식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림을 대체로 이제 민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급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그림의 내용과 컨텐츠에 따라서 구분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고관 대작이 그리는 것도 민화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 이제 우선은 소재가 다릅니다. 소재 자체가. 소재가 좀 다르고요. 그리는 기법도 다르고요. 네. 우리가 한국화라는 그림은 되게 이제 선연법에 의해서 그려지고 민화라는 그림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외곽선을 그리는 그런 기법이 달라요. 그러면 결국은 뭐 고급 그 신분의 분들이 그리는 것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민화라고 불릴 수도 있는 거네요. 당대에는 이제 궁중에서 사용하던 그림을 우리가 이제 궁중 장식화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민화의 범죄가 한없이 넓어져 가지고 궁중 장식화까지도 전부 민화의 범죄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일반 그림은 보기 위해서 이제 감상을 목적으로 그려지는 그림들이잖아요. 그런데 민화라는 그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바라는 바, 꿈, 소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려지는 사물의 상징성 내지는 신화 소설 민담 고사 등하고 연계시켜서 도상화한 그런 뜻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그의 그림들이 일상의 풍경을 담고 있다면 우리 기준에는 그걸 민화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풍경도 당연히 민화에 들어가죠. 그게 대표적인 게 산수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상당히 어렵죠. 어려우니까 우리 직접 작품을 좀 보면서 좀 우리가 개념을 좀 잡아보죠. 저 작품이 호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 그림이 이제 민화의 가장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까치 호랑이라는 그림이죠. 까치 호랑이. 까치가 저기 있네요. 까치가 조그맣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면은 세 가지 물상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나무고 또 소나무에 앉아 있는 까치, 세 번째가 호랑이죠. 근데 세 가지 물상이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소나무는 정월달, 새해를 의미하고요. 까치는 좋은 소식을 불러들이고 알려주는 희보의 의미. 그다음에 호랑이는 호축삼재라고 해서 애군과 잡기를 내주는 그런 벽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작품은 새해 초 같을 때 탁 이렇게 함께 보면서 밝은 기운을 서로 공유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전부 이렇게 조합하게 되면은 새해를 맞이해서 모든 애군과 잡기를 내쫓고 좋은 소식을 불러들이라는 그런 바람을 담은 그림이죠. 저 호랑이 얼굴 자세히 보니까 김풍기 교수님과 약간 닮은 거. 굉장히 착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순해 보여. 공부 잘하게 생긴 호랑이가. 지금 저 그림이 아주 독특한 그림입니다. 지금 저 그림은 어디에서 보더라도 호랑이가 보는 사람을 응시하도록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좀 그래서 착시현상이 일어나게 그려진 그림입니다. 아주 독특한 그림입니다. 지금 아마 이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화면을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이번 그림은 굉장히 컬러풀하네요. 색상이. 컬러풀하고 아주 디자인도 현대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 그림을 지금 예전 우리 수백 년 전 조상들이 그린 겁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저 그림은 이제 그 등용문의 고사를 민화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저런 작품은 그러니까 우리 색깔보다는 어떻게 마치 그 유럽 쪽이나 아니면 중국. 중국풍 같기도 하고. 중국에서 저 그림이 원래는 전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등용문의 고사가 중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지금 최다미 교수님 질문대로 잉어를 지금 형성한 거죠. 근데 이제 위에 보면은 붉은 게 태양이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저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유주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한 마리 잉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림은 등용문의 고사를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상징성에 의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아들에게 부모가 뭐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위에 태양은 왕을 상징하는 거고요. 가운데 여유주는 시험 합격. 한 마리의 잉어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 선비를 저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저는 왜 신기하게 아까 호랑이도 그렇고 이 잉어도 또 김풍기 교수님 닮았지? 왜 자꾸 그렇게 감사합니다. 민화 속의 주인공을 많이 닮으시죠? 저런 그림은 사실
굉장히 그 현대적인 느낌도 나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 색깔도 아름다워서 그 공부하는 학생들 방에 장식용으로 걸어두면 수능 시험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네. 사족처럼 그리지 않아야 될 부분을 그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족처럼요? 잉어에 보면 혀가를 그려놨습니다. 아, 저기 혀입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힘들게 일하고 왔을 때 강원도나 전라도에서 방언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쎄 빠지게 고생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 학문을 정진하는 데 있어서 쎄 빠질 정도의 고통과 노력을 통하지 않고는 여의주를 물 수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정말 깊네요. 네, 그러게 그런 의미를 말입니다. 담고 있는 거죠. 야, 이렇게 그림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혹시 유럽에도 이런 좀 민화 같은 이런 류의 그림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예술은 로마 제국 때부터 서양 문화는 이런 예술 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문명이었어요. 우리가 그 허큘레님이나 폼페이 다행히 그 베수비오 터져서 그 보관해줬잖아요. 그 두 도시를. 그 아무리 못 사는 집에 가도 그 뭐 빵집 가면 그 뒤에 그 사는 부분에서 그 벽화돼 있고 그 항상 듯이 있는 벽화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예술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서양은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많죠. 옛날부터. 생활 속의 풍경들이 항상 생활 그림으로 속에, 그럼요. 일상생활 속에 같이 존재했던 풍습. 저희 제작진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화 전문 박물관인 영월의 조선민화박물관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민화 작품을 담아왔거든요. 여러분 화면으로나마 함께 감상해 보시죠. 단종과 김삿갓의 넋이 잠든 민중의 고장 영월. 영월은 세상 만물 없는 게 없다는 박물관의 고장이기도 한데요. 민화 유물만 4,500여 점이나 소장하고 있다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화 전문 박물관. 조선 민화박물관이 자리한 곳도 바로 영월군 김삿갓면입니다. 고풍스러운 듯 현대적인 감각의 목조 건물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민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화 유물 4,500여 점을 전시하기엔 조금은 아담한 듯합니다. 이곳에선 조선시대 진본 민화부터 유명 작가들의 현대 민화와 여러 대회 수상 작품까지 다양한 민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민화박물관은 2000년도에 문을 연 국내 최초의 민화 전문 박물관으로서 약 4,500여 점의 조선시대 진본 민화를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조선시대에 그려진 진본 민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제1전시관. 이곳엔 250점 정도의 민화가 전시돼 있는데요. 소장 유물을 순환 전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문 시기를 꼼꼼하게 챙기면 올 때마다 새로운 작품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전시되고 있는 작품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약 350년 정도 된 그림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내용은 구름을 타고 내려온 두 신선이 자기가 먹고 살 불로초를 찾고 있는 그림입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 영화 제목이 아닙니다. 민화 얘기입니다. 이곳 제3전시실의 작품을 본다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텐데요. 현대적 감각과 작가의 창의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작품들은 모두 전국 민화 공모전 수상작들입니다. 현대에도 민화를 그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약 15만 명 정도의 민화 작가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전통 민화는 어떤 상징성에 의미해서 그림이 그려졌다고 한다면 현대 민화는 어떤 창작성을 가미해서 그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조양군봉도라고 해서 해가 뜨는데 봉황이 물이 져 있는 그림입니다. 해는 임금을 상징하고 봉황은 임금이 계신 조정에 들어간 대신들을 의미합니다. 곧 입신 출세를 기원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화의 상징성에 작가의 상상력과 예술혼이 더해진 현대민화.
이젠 한국화의 한 장르로 당당히 자리한 것 같네요. 민화박물관은 관람객 누구나 쉽게 민화를 접해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림 솜씨는 없어도 된답니다. 자신만의 기원을 담은 민화 부채 한 개쯤 소장해보는 건 어떨까요? 2층엔 출입에 제한이 있는 특별한 전시실도 있는데요. 어떤 작품들이 전시돼 있을까요? 강원도를 그린 민화라던가 아니면 강원도에서 수집된 민화 같은 것도 있어요, 관장님? 예, 강원도를 그린 민화의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강원도는 예나 지금이나 지금 풍경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치를 그린 그림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림으로서 우리가 이제 금강산도 예. 또 관동판경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 민화. 네. 가 있다고 치워요. 그런데 그 민화를 그린 화가들도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화가들인가요? 그럼 강원도를 대표하는 화가들도 혹시 있나요? 민화 화가로서 제일 유명했던 분이 석강 우리가 말하는 황승규란 분이죠.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평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강원도 저쪽 삼척 근덕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민화를 그리게 되는데요. 그 문자도가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곳이 강원도 문자도하고 안동 문자도. 네, 문자도. 제주도 그러니까 한자를 이용한 그림들 예, 아마 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이제 그런 문자도인데 석강 황승규는 이제 그 당시에 황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 강원도 문자도를 수백 털 남긴 걸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강 황승규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새삼스럽게 또 인식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감상을 해보자고요. 바로 저 작품이 관동팔경을 그린 그림이지 않습니까? 관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맨 좌측에 통천의 총석정에서부터 고성의 삼일포, 또 간성의 청간정, 또 요 위에 와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양양의 낙산사, 강릉의 경포대, 그 다음에 또 울진의 뭐 망양정, 또 죽서루, 또 평해의 월송종 이렇게 이제 8곳의 경치를 그린. 와, 이런 그림도 한번 탁 집에 걸어놓으면 정말 하루 종일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저 그림을 집에 걸면 저거 굉장히 비싸죠? 지금은. 그렇겠죠? 네. 갑자기 듣고 나니까 저도 궁금해지네요. 작품 가격. 우리가 저 작품을 뭐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참 값을 매긴다면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지금? 뭐 이제 저런 정도면은 보통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진품 명품. 네, 그러게요. 금강산 풍경을 한번 느껴보시죠. 금강산도를 그릴 때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불꽃 모양으로 그린다든가 또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이제 그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금강사의 어떤 봉우리라든가 이런 소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사찰 이름까지도 이렇게 써놓는 지도처럼 그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산수화라는 그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화라는 그림은 보기 위한 그림보다도 어떤 교훈적인 것을 전하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자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겸하게 살아가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산수화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의미로서 선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저 김서영 아나운서 외에는 다 지금 우리가 한 30, 40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웃음의 의미는 뭐죠? 우리가 즐겁다는 뜻이죠. 아무튼 그 김서영 아나운서가 만약에 한 작품을 간직하라 그러면 진경산수로 그린 금강산도와 지금 민화 금강산도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사실 저는 지금 보고 있는 민화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여기에는 정말 이 화가의 생각과 사상이 그대로 녹아 있잖아요. 뭐 진경산수화는 정말 그냥 본 눈 딱 자기 그냥 보이는 그대로니까 그냥 제가 금강산 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작가만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 그런 느낌이 그런 들어요. 느낌이라서 민화 쪽을 선택하시겠다. 자, 그러면 불과 몇 살 차이 안 나시는 우리 최단희 교수님이라면 실제 풍경을 그린 진경산수와 금강산도와 민화로 그린 금강산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역시 민화를 좋아해요. 역시 여성들이시라서. 친근감이 가요. 이 막 그림이다. 와닿는 그런 분위기예요. 김풍기 교수님도 그러면 민화 쪽이십니까? 네, 저는 사실 그 관동팔경도를 언제 기회가 되면
어떻게 적금을 보서라도 하나 구하고 싶은 마음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그 관동팔경도가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 민화. 그렇겠죠. 아무래도. 저게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이제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정말 강원도 사람이라면 하나 가지고 싶은 다시 욕심이 봐도 생기잖아요. 정말 갖고 싶네요, 정말. 자, 그 예전에 우리가 뭐 드라마 속에서 도화서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들어간 화가들은 당연히 뭐 녹을 받고 일을 했을 텐데 그럼 이렇게 민화를 그린 화가들은 어떻게 수입이 생겼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풍경들을 한번 드라마를 통해서 재현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호인 석강이나 이름인 황순규보다 황노인으로 불렸던 인물. 황노인 그림, 황노인 글씨라고 하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정도로 손재주가 뛰어난 그는 강원도 지역의 대표적인 민화 화가였다. 그런데 성품이 인자하고 온순했던 그에겐 한 가지 흠이 있었으니 바로 거절을 못하는 성격. 황노인 어르신 바쁘세요? 뭐 그렇지 뭐.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림 좀 그려주시면 안 돼요? 뭘 그려? 그거 있잖아요. 요거. 화투? 네, 그거요. 아니 내가 지금 이게 주문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어르신. 안 된다니까. 화투 한 벌 그려달라는 성화를 거절 못해 밤이 새도록 화투장과 씨름을 할 정도였던 그. 붓을 들었다 하면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잊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황노인도 자식에게만은 화업을 물려주기 싫었다는데. 아니 이놈이 이거 내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어찌 그래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요. 이놈이 그림을 그리면 눈이 빠진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놈아.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단 말이에요. 시도조금 못한다더니 내 탓이네. 내 탓이야. 환쟁이라 멸시받던 자신의 직업을 외동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황노인. 당시 10폭 병풍을 그릴 경우 꼬박 한 달이 걸렸지만 병풍 한 틀 가격이 당시 돈 50원 정도였다고 하니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다. 아이고 되다. 아이고. 젊은 시절 외삼촌뻘인 이규황에게서 그림을 처음 배웠던 황노인. 아니 네 실력이 이렇게도 좋았던 게냐? 정말요? 제 그림이 쓸만한가요? 이거 쓸만한 정도가 아니질 않느냐? 그림 공부를 시작한 지 불과 반년이 못 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진 그는 독학을 시작하는데 민화 작가 가운데 가장 먼저 세상에 알려진 황순규. 그는 남들과 달리 자신의 작품에 당당히 이름을 써넣었다. 선은 두툼하고 힘차며 온유하면서도 매끄럽고 색상의 대비와 균형 미는 조화를 이뤄 후세 사람들은 그를 세계 마술사라 극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민화를 그렸고 관동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한 민화계보를 만들도록 활약한 황순규. 그는 우리 지역 최고의 민화 작가였다.
민화를 그렸던 화가들의 삶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나마 잠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어떠세요, 최담희 교수님? 아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저기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네. 서양 문화에서는 화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럽만큼 그렇게 높진 않았다는 얘기 맞는지. 민화 화가들의 사회적 지위 이게 굉장히 어땠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건데요. 이제 민화 화가들은 전문 화가들이라기보다는 되게 이제 그 정기적인 수업을 받지 않은 화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그 뭐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뭐 밥도 얻어먹고 잠을 자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지위가 높진 않았다고 이제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우리가 딱 단적으로 그런 느낌을 탁 주는 단어가 환쟁입니다. 환쟁. 그렇죠. 그런 표현들로 그러니까 그게 또, 아주 겸시하는 그래서 표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당시에 그 민화를 그린 화가들의 신부는 양반층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주로 어느 한참 층이었나요? 하급계층이었죠. 저 하급계층으로. 자, 그것만 봐도 뭐 지금 이 민화를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남긴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당시에는 힘든 생활을 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 강원도에 관한 민화, 아까 풍경 얘기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은 강원도 민화 중에 특징적인 게 그 문자도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자도가 있죠. 네. 이게 사실 이제 문자도는 뭐 아까 관장님이 이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아주 특징적인 데가 강원도 거하고 그다음에 그 강원도 중에서도 사실은 강릉 지역, 이게 영동 지역이죠. 영동 지역의 문자도하고 그다음에 안동 지역, 경상도 안동 지역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물결 무늬를 넣어갖고 만드는 아주 독특한 그런 문자도가 있는데 역시 지금 남아 있는 문자도를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그냥 뭐 문자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효제 문자도라고 얘기하는 그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이렇게 8글자를 형상화한 그런 것들이 우리 그 강원도 지역의 아주 독특한 그 민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문자도라고 지금 설명은 들었는데 뭐 문자를 어떻게 그림으로 뭐 나타낸다는 건지 감이 하나도 안 와요. 좀 그림을 보여주시면 보셔야 됩니다.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설계를 좀 해주시죠. 지금 저 그림이 강원도 문자도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멋지네요, 정말. 지금 우측부터 효제, 충신, 예의, 염치, 곧 우리 인간이 지녀야 될 8가지 덕목의 글씨를 그 글씨와 관련된 고사에 등장하는 사물과 함께 도상화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단을 보시면은 지금 이 화조도와 영모가 같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컬러풀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그 문자도는 특히 선비들이 좋아했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화조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녀자들이 좋아했던 그림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그림들은 이런 선비들뿐만 아니라 아녀자들도 굉장히 좋아했을 그림으로 이거 생각이 언제부터 됩니다. 있었죠? 저 그림은 우리 조선시대 말기 때 가장 꽃을 피웠던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관동 팔경도는 김풍기 교수님이 가지시는 걸로 하고 저는 이 문자도 쪽으로 관심을 좀 모여보겠습니다. 저 이쪽이 좋은데요? 근엄한 걸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이 그림이 훨씬 더 뭔가 더. 저는 사실 문자도가 이제 물론 이게 굉장히 그 좋은 작품인데요. 이게 몇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위에 이제 그 문자가 나오고 그 아래쪽에 화조나 영모, 그러니까 화조라 그 꽃이라든지 뭐 새라든지 짐승 있는 이런 거보다 책거리 그림이 있어요. 책거리 그림이 있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는 글자가 들어가고 밑에는 서재 그림을 딱 이렇게 그리고. 역시 그 학자다운 또 풍물을 이럴 때 또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 문자도거든요. 멋있네요. 근데 상단에는 또 우리가 관동팔경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또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저 그럼 이 그림이 더 나은데요?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좋네요. 우리 선비들이 이렇게 이제 산수화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수화도 좋아했고 문자도도 좋아했는데 특별히 저런 그림 같은 경우는 두 작품이 이렇게 이제 합성된 그림이라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마음이었나 사랑을 봐요. 받았습니다. 관동 팔경도를 보고 이거 좋다. 그 문자도 보고 이거 좋다 했다가 그럼 합해보자. 야, 우리 같은 마음이네요. 다 선조랑 우리나. 서양은 어떻게 저런 그림이 있나요? 알파벳을 통해서 뭐 A, B, C, D, E, F. 그럼 있죠. 있어요? 중세기 때부터는 굉장히 그 Book of Kells이라는 거 아시죠? 아세요? Book of Kells. Book of Kells이라는 그 성경이 있는데요. 그 Book of Kells 만드는데 한
거의 100년 걸렸는데요. 다 이런 그게 식이에요. 맞다. 예, 글씨하고 같이 그림하고 같이. 양피지에다가 양피지에다가. 저거를 글자마다 장식을 예쁘게. 해가지고 네, 맞아요. 본 적 있어요. 그거 필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근데 제가 속물 같이 좀 나와도 될까요? 또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세요. 들켰죠. 속물이죠.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이제 가끔 외국인들이 한국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슨 기념품을 구입해야 되나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런 작품들은 그 이태원 이런 데서 팔거든요. 근데 가장 잘 팔리는 저기 기념품은 이거예요. 바로 문자도도. 가장 좋아해요. 외국인들이 뜻도 몰라도 그냥 보는 자체가 아름다움을 느낄 아름답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쓰든가 한글로 써요. 예. 그리고 저기 우리 강원도도 2018년 앞두고 이런 거 많이 준비해서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게 속물입니까? 아니 뭐 그런 아름다운 과거의 그림 갖다가 그렇게 산업화시키는 건 좀 미안한데 사실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보면 볼수록 민화의 세계에 자꾸 이렇게 푹 빠지게 되는데요. 오늘날에도 이 민화를 새롭게 배우고 직접 작품화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제작진이 바로 그 민화 수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한 강의실. 강의실에선 지금 수업이 한창인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민화 수업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서양의 화풍이 도입된 이후 민화를 그리는 우리나라의 전통 화법은 점차 위축돼 작품 활동을 하는 전문 작가도 또 배우려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는데요. 얼마 전부터 불기 시작한 민화 붐 덕분일까요? 이곳의 열기는 뜨겁기만 합니다. 저는요, 이 민화를 그리게 된 계기는 참 그림이 하고 싶어서요. 근데 그림이란 자체도 몰랐고요. 보다 한번 안 잡아봤는데 근데 이 민화를 접해보니 너무 매력적이고 그 뭐라가 내 세계에 이 그림이 내 우주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단순 그림의 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재미있어서 나는 이렇게 민화를 하게 됐어요. 벌써 몇 달째 민화를 배우고 있지만 수업은 고작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민화를 그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민화 수업이 아니라 민화 작가의 작업실이라고 해도 믿겨질 정도. 민화를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는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것은 이렇게 지금 똑같은 본이 있어요. 이 본을 밑에다 넣고 이렇게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먹을 풀어가지고 붓으로 아주 섬세하게 그린 다음에 채색을 입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라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겠네요. 지금은 기존 작품을 그대로 따라 그리고 있지만 곧 자신만의 작품에도 도전해 볼 수 있겠죠. 녹가는 악효라서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우리 체온이 따뜻한 체온으로 해야지만 이렇게 둥글둥글한 건 안 봐요. 민화에선 물감도 천연 재료를 악유에 개어 사용하고 붓과 도구도 전통의 것을 고수합니다. 석강 황순규 선생님의 손자분하고 이제 인연이 있는데요. 그분이 저희 또 다른 대학에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 곳에서 민화를 배우시는데요. 그분은 이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퇴직하시고 민화를 다시 시작하셨는데 그분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직접 그 그림을 그리고 하시는 걸 보고 잘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추억도 있고 하셔서 다시 이제 소일거리로 민화를 시작하셨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주로 그리셨던 문자도를 많이 주로 그리시고. 현대엔 민화를 그리는 도구나 물감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수업도 누구나 청해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직접 민화를 그리는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선조들이 오랜 시간 이어온 염원이 담긴 상징의 작품들. 그 생명력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또 배우시는 분들 모습을 보니까 저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 오관장님께서는 박물관을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림도 그리십니까? 저는 그림은 안 그리고요. 근데 취미로 이렇게 수집하다가 예. 엉뚱하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직접 한번 그려주십시오 할까봐 못 그리신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셨어요, 제가. 진짜로 못 그리십니까? 예. 여기 제가 한국 와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 하나 예. 있어요. 그 묘작도라고. 묘작도 그 변상벽 씨의 작품이에요. 정말 좋죠. 예,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네. 고양이 두 마리가 한 마리는 나무 올라가고 있고 한 마리는 땅에 그냥 쳐다보고 있고 그 그림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거는 무슨 숨어 있는 뜻이 있을까요? 민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선 변상배기가 그렸으면 유명 화가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민화라고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그림 자체가 묘작도가 의미 없을까요? 아니 이제 수거 모질도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80살까지 오래 살아라 그런 어떤 장수의 의미를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민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민화 보험제 다 넣고 있습니다. 예. 자꾸 이렇게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작품을 보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민화를 더 찾아보고 박물관도 가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 배워보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네, 아니 실제로 여기서... 그런 붐이 진짜 최근에 많이 일고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지금 영월 같은 경우에는 그 단절된 경력자들을 모아가지고 민화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차례 창출 사업으로서 지금 21주간에 걸쳐서 하루에 3시간씩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을 중심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실제로 뭐 지금 영월뿐만 아니라 뭐 우리 강원도만 해도 각 지역마다 이렇게 민화를 배울 수 있는 교실들이 많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든 가까운 곳에서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고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중요한 게 어디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도전을 해야 되는지거든요. 그걸 빠뜨렸네요. 네. 지금 민화를 가리키는 곳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네. 우선 대학교에 가시면은 평생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의 다 민화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원에는 거의 민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민화가 붐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역할 때문에도 이제 많이 민화를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민화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여행 강원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역사가정, 역사스토리 이프 시간인데요. 오늘 가정은 우리가 직접 민화 화가가 돼보는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느꼈다시피 민화는 그 자체가 그 아름답기도 하지만 무슨 내용이든 안에 콘텐츠와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조선시대 민화 화가라면 어떤 이야기를 품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가가 오늘의 역사 스토리 이프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림을 실제로도 잘 그리실 것만 같은 오석환 관장님께서는 제가 만약에 조선시대 화가였다면은 시대상을 담는 민화를 그리고 싶습니다. 지금 2년 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또 유족들을 더불어서 많은 국민들이 슬퍼했는데요. 그러한 슬픔에 위안을 주고 꿈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민화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아유,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최다미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애완동물 많이 좋아하거든요. 한 일반적인 집안 사람들이 마당에서 놀면서 그 애완 고양이들을 하고 재밌게 놀면서 뭐 애완견 목에 뭐 리본 하나 달려 있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뜻은 화목한 집안의 뜻이죠. 상상이 되네요. 근데 조선시대에 리본은 없었을 것으로. 예쁜 줄 하나 있으면 매달. 맞네요. 댕기를 달면 되니까. 김소영 아나운서는 어떤 그림 그리시겠어요? 저도 우리 최 교수님과 비슷하게 이 마당에서 일상적으로 마당을 쓸고 있는 잘생긴 돌쇠라던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좀 억울해요. 유명한 미인도는 있는데 유명한 미남도가 없거든요. 아하. 제가 그려내겠습니다. 김풍기 교수님은 어떤 작품을 남기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려보고 제가 만약에 정말 그림을 잘 그린다면 그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성균관의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유생들. 그 유생들이 공부하는 거 말고 밤에 모여서 어떻게 놀았는지를 좀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균관은 늘 공부하고 공자왈, 맹자왈 뭐 이런 이미지만 막 있는데 그 사람들도 어쨌든 밤에는 뭐 그 친구 그 옆에 방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술도 한 잔 마시고 뭐 이랬을 텐데 그런 모습을 사계절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성균 사계도 뭐 이런 거 하나 그려서 적극 찬성입니다. 즐겁게 노는 모습을 그러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아우, 멋집니다. 그 작품이 완성되면 김서영 아나운서가 반드시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걸 노리고. 오늘 여러분도 아마 새롭게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과서의 한 귀퉁이에서만 한두 편 자그맣게 봤던 민화가 이렇게 많은 느낌과 또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새롭게 느끼게 됐고요.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민화 박물관이 바로 우리 강원도에 있다는 것도 주말을 이용해서 한 번쯤 이렇게 자녀분들과 함께 나들이 갈 곳 하나를 떠올리시는 데도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화 찾아 영산홍 여태 황도현 아저씨 보세요. 웃기지 마세요, 떨어져. 아니, 안 된다니까. 꼬잖아, 너 때문에. 오랜 역사를 이어온 귀한 우리의 전통이지요. 제, 표, 치, 염, 의. 예란.